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아니죠. 내일 새벽 오전 3시에 이 FOMC 의사록이 발표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좀 주체별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역시 모두 다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50bp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은 75bp 금리 인상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면서 또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네, 블루 실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콩이 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환영하고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스카이님, 세곰쥐말님 오셨고요. 네, 완모군님, 파인테크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네, 다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댓글창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통해서도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진단 해보게 될지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앞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 같고 변동성도 좀 상당히 강하고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FOMC 의사록을 좀 저희가 어떻게 소화를 해봐야 할까요? 네, FOMC 의사록에 향후의 금리를 9월 때 0.75 퍼센트 포인트 정도 아니면 0.5% 이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인플레이율이 6월 달에 9.1%로 41만의 사상 최고를 달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7월에 8.5로 내려왔죠. 그리고 7월 달에 또 코어 CPI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유가가 85달러 내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유가가 120달러대에서 지난번에 고점을 7월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90달러 놀다가 80달러대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70달러대까지 붕괴된다면 물가는 당연히 잡힐 거고요. 인플레이율도 당연히 잡힐 거고요. 오히려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과거처럼 저성장 고착의 국면이 지속되는 그런 국면, 오히려 나쁠 수가 있습니다. 유가는 70달러 내외 이렇게 있다가 인플레이율도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이제 국제적 미국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다수가 2% 정도대가 목표인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8%대에서 절반 정도 4%대에 계속 물가가 놀더라도 이걸 고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논리로 보면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는 4% 고금리 물가가 있겠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오래 지속하는 문제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4% 오히려 저성장 고차가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는 전체 경기의 생산량이 좀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오히려 경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과거에 고차가 되는 어떤 관념에서 벗어난 물가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 관련된 게 이슈가 주가에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관련돼서 부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좀 섣부른 생각이라 할 수 있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아니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물가도 안정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정도 올 여름 겨울만 잘 지나면 에너지 물가도 정상화될 것이고 공급 차질도 대다수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도 오히려 재고가 늘고 있잖아요. 금호는 반도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재고가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급격히 안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리에서 연준 이런 데서 좀 빠져나와야만 제대로 된 종목을 볼 수 있고 시장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9월 달을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다. 9월은 나쁘니까. 그러면서 그 비관론자의 이야기 듣다 보면 루비니 고시도 내년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는 착각이다. 아직도 멀었다.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기정사실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라고 그러죠. 비관론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나 경기가 하락할 때는 맞춥니다. 하지만 강세일 때 못 맞추는 거죠. 지금은 비관론자가 득실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대중 투자자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뒷북 투자가 됩니다. 지금은 비관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세론자를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고점대에 반타작가 났는데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 정도는 견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현 주가가 저평가된 거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매수할 종목, 이런 집중해야 될 종목,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에서 빨리 불안심도 빠져나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도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22평선을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주봉을 보면 박스권 상단 제가 하늘색 선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12,200에서 지금 13,000대인데 이거 조정 받아봤자 12,000원 지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7%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국내 지수는 단순히 보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주봉상으로 박스권 상단은 가야 된다는 거죠. 2,600 내외. 2,570은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46 와서 조정반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지금 가일권입니다. 가일권이라는 것은 추세 전환 지표 스토캐스틱이 가일권 왔으니까 다시 침체권으로 주가 내려간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세가 강화되는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선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지수에 보면 거의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벗어났고요. 하락 추세에서 중기적인 하락을 말하는 거죠. 조정도 견조한 조정을 보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장이 아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주로 팔게 되는 게 가장 나쁜 투자가 되는 거죠.
IMF 때나 2008년도 바닥에 사서 1, 20% 나오고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못 삽니다. 지금이 그런 장이다. 지금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걸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우리 전문가님 강세론자의 이야기를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75bp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둘 중에서 지금 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예전에 그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관건이 될 만한 지표들은 이제 CPI 그리고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지금 예상치보다 한 번 더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온다면 지금 50bp보다는 75bp 쪽으로 단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도 둔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 오늘 내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곰주말님 축하드려요. 네, 이번에 엔지캠 생명과학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셨나 봐요. 지금 상한가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네, 축하해드릴게요. 세곰주말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가 수익률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기운 내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한세실업입니다. 19,2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고요. 19,200원에 하면은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플랜을 짜보면 좋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한세실업은 이제 OEM 회사, 패션, 옷 관련된 주로 회사죠. 그래서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올해 매출액 기준을 보면,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전년대 31% 증가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걸 보이고요. 성수기라서 영업이익은 1,600억, 한 60% 가까이 올라갔죠. 올라갈 거 예상됩니다. 22년 30%.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에죠. 0.04%. 거의 매출이 증가가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도 올해 영업이익 오히려 줄읍니다. 내년에.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올해 증가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8월입니다. 그럼 올해 실적이 증가되는 회사들은 미리 주가가 반영이 됐겠죠? 최소한 6개월 전에. 그럼 1분기나 2분기 어느 정도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실적이나 이익이 증가되지 못하면 지금부터 오히려 가야 될 이유가 빠지든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중장기적 보고 가치나 어떤 안전마진 아니면 이런 실적을 다 보고 미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내년 실적은 당연히 보고 하는 거죠. 지금 사는 것은. 내년 실적이 나빠진 주식은 단타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투자인데 보시면 이렇게 올려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세실업이 최근에 실적이 좋으니까 오늘 잠깐 올랐죠. 그래도 9% 갔다가 지금 현재 3%예요. 완전 많이 빠졌잖아요. 3만 원에서 이렇게. 반타적으로 빠졌는데도 별로 안 올라가서 실적이 잘 나와도. 그 이야기는 내년의 실적이 그렇게 기대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뚫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가격대 근처 평균적으로. 그러면 26,000원 이상 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 현재 상태는 매물대가 여기 매물대 상당히 많죠. 18,700원에서 25,000원. 그러니까 19,000원에 사서는 25,000원 간다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실제 기대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19,000 샀을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19,000원이 6월달 정도 되겠네요. 5월달. 이때 사셔서 많이 빠졌다고 산 거예요. 이 어류주라든지 이런 주식은 많이 빠졌다 사는 것보다는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좋은 때가 있잖아요. 꾸준히 OEM 공장이나 이런 것을 뭐 동남아라든 다른데 만들 때 그렇게 계속 만들고 그러면 이제 대형 고객사들한테 수주를 받아서 얼마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상표를 만들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이 많이 있어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공장 짓고 막 할 때 정설하고 그럴 때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2015년까지. 그 다음에 빠지고 나서 지금 제대로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 정설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타조차도 하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번전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고요. 지금은 뭐 대다수 종목들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도 보시면 22,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좀 수익이 나서 한 10% 정도 수익 나면 22,000원 정도 가면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번전 가면 팔고 나오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2평선이 19,800원이고요. 그러니까 19,200원이고 본전에 파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본다면 22,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고 올해 실적이 1,600억이니까 현재는 뭐 올해 실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내년 실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관련해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목표가도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수익이 났을 때 꼭 모두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세실업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CJ 종목?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이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요? 제일제당 40만 원에 10%요. 40만 원 10%. 일단 지금 수익이 나고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먼저 43만 원 가는 건 못 팔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팔아야 할지 어떡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네, 지금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최병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매수가가 40만 원이시고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더 갈 수 있을까요? 43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거 팔려면 분봉 차트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분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가고 이렇게 봐서 급등했잖아. 얼마 전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다다다 급등하고 나서 팔고자 하면 정확하게 10분봉을 본다면, 매도 단가는 43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미리 이때 물려 있다가 아니면 수익 났다가 이렇게 기다렸다 43만 7천 원 가다가 여기 못 가면 8월 9일날 2시 반경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사전에 내가 이걸 매도하려면 나는 요 정도 가다가 못 가면 매도하려는 전략을 다 짜놔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분봉 차트라든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왔을 때 단순히 가격 팔고자 했는데 못 팔았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돈이 됐냐고, 그죠? 내가 옛날에 그때 강남 아파트 사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살려고 투자용을 내가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5억짜리가 20억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매매하고자 하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CJ 제일제당은 우리나라
식품 뭐 이쪽에 원재료 해서 식료품을 원재료 수입에 뭐 뿐만 아니라 MS 1등입니다. 최고 회사죠. 그래서 이번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원화가 약세인데 원재료가 올라가더라도 그 원화 약세 상태에서 그러면 수입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실적에 작용되는 그것을 시장 점유율이 탄탄히 있는 상태에서 제품 가격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실적 방어를 잘한 거죠.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회사는 한 4배 정도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니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식이 별로 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투자는.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MS, 즉 시장 점유율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J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간장을 뭐 여러 가지 팔아서 CJ라든지 샘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뭐 관련된 풀무원하고 쭉 해서 그 점하는 점유율 안 바뀌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정말 특별한 신제품을 내놔서 해도 점유율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몇 개 회사들이 점유율을 자기 몫은 딱 갖고 거기서 플러스 몇 프로 1, 2% 사이 왔다 갔다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뭔가 점유율을 높여서 실적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아이디어나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해외 진출했어야 되는데 해외도 자기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늘 제자리예요. 보시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평균 단가 35만 원이에요. 그럼 35만 사면 정말 고점에 팔면 한 15%. 정말 폭락했을 때 사면 이렇게 20년만 있죠. 폭락했을 때 사면 저 올라가서 한 7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정말 폭락했을 때 누구다 여기 경기 안 좋아 내려왔을 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먹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20도 폭락했을 때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났으니까 전고점 돌파까지 왔습니다. 그럼 또다시 고점이 형성되는 건 이제 45만 또 고점 형성되는 거예요. 평균 고점이. 그러면 40만에 사서 10%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든 10%, 20% 보고 주식 투자하시면 물리는 게 10%, 20% 훨씬 더 확률이 크다. 개인 투자자는 최소한 50%, 100% 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 있으면 그거 가지고 투자해야지, 매매해야지. 그거 아무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니까. 자, 그리고 손절가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내려가면 또 박스가 하단가 내려가니까 22평선을 정도를 본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40만 원이 손절가인데 12평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41만 원 12 올라가니까. 그래서 41만 원 종가로 하회하면 이익 실현하시고 목표가는 길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아마 45만 원 정도를 보고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비중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10% 먹어봤자 계좌 수익 1%밖에 안 올라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익 났으니까 지금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두 번째 의견은 지금 다른 고성장한 주식 있으면 그걸로 바꿔 타는 것도 좋고요. 다시 43만 원 가면 그땐 파시지 말고 45만 원까지 갈 걸로 보이고요. 41만 원 손절가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이 CJ제일제당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거나 이 두 가지 옵션을 주셨네요. 그런데 네. 42만 원까지 갈까요? 3만 원까지? 43만 원까지요? 네. 우선은 45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어요. 답이 됐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J제일제당 통해서도 수익 구간에 더 이렇게 크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온다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CJ제일제당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곡물 가격이 또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CJ제일제당 이런 식료품 관련 주식 쪽에는 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또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이런 좀 전체적인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CJ제일제당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크크님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20만 2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네, 현대차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잘 갔었는데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오히려 탄력을 받을까 이 생각을 했었지만 반대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세금 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오늘은 또 지금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잘 가다가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서 이거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현대차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는 단기적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장이 나쁜 상태에서 자 그런데 한번 실적을 예측된 것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상은 작년 15% 매출 증가, 내년도 전해년도에 3, 4%밖에 증가를 못하죠. 경제 성장률 정도 내외입니다. 영업이익은 올해는 51% 증가돼요. 예상이. 근데 내년은 줄어듭니다. 10조 1천억, 10조 3천억. 내년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제로예요. 매출 성장도 제로예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전기차로 잘 가고 있는데 그걸로 아직 이익 나는 단계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MSM 10%대는 가서 좋은데 다른 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이제 나올 때입니다. 점유율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또한 미국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법안은 현대차가 준비가 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는 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6개월 기준 보겠습니다. 6개월 그 순매수 돌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19만 원부터 8월 달부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좀 사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래서 하방 경제선은 유지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방 경제선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선은 18만 4천 원 정도. 장이 정말 안 좋아 나쁘다 하더라도 18만 원 잠깐 하에 17만 8천 원 정도에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평선이 62평선 여기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반등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면 본전 이상은 할 걸로 보이지만 지금 5% 정도 손해니까 최근에 반등장에서 가는 것들은 쉽게 일주일도 뭐 10%씩 올라가니까 저는 비중 절반을 줄여서 다른 종목을 가시고 절반은 보유하고 절반은 줄인 것을 18만 원대로 내려오면 18만 5천 중 오면 재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관련해서는 단기 매도라는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또 약간 불안한 상황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또 상황이 괜찮아질 때쯤에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현대차를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아, 맞아요. 아까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장기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코멘트를 저도 예전에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국 쪽에서 도와주지를 않네요. 네, 최근에는 뭐 이제 실적도 괜찮게 나와서 좀 기대해 볼만 했는데 이 흐름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예의주시해보면서 주가 흐름 잘 체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광무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뭐 지금까지 관심을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미미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오히려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폐배터리 시장이 아직 뭐 개화기조차도 진입된 상업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시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커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를 양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사업부를 새롭게 다 신설할 것으로 예상을 할 정도로 당연한 사업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폐배터리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이 기술력으로 해서 이 소재를 다시 또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폐배터리 사업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 이 주요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이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가공 기업들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원자재 공급을 해외에서 받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향후에 이 무역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 이제 시기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가장 크지만은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봤을 때는 가장 늦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주도로 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 주도로 해서 앞으로 이제 커 나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알려질 회사들까지 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외신 보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더라도 이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기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폐배터리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까지 글로벌 이슈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과 첫 번째 종목 진단 상담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완모군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12,050원에 진입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파인테크닉스, 최근에 저는 이 파인테크닉스 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10,000원 초반 부근까지도 밀린 상황이라서 대처를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네, 일단은 파인테크닉스, 네, 지금 질문 주신 가격대가 64,000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격을 떠나서 이제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에 파인테크닉스 주가는 크게 못 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 카메라 모듈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행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뉴스가 됐던 것들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폴더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산 이 폴더폰과 비교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 본다면은 아직 뭐 갤럭시 언팩 행사 전후로 해서 스타트를 하진 않았지만은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파인테크닉스 정정된 가격도 다시 확인했는데요. 12,000원대 매수가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가 1,700원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2,500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보유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갤럭시 언팩 행사 전후로 했을 때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은 충분히 이제 힌지에 대한 관심을 좀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다시 받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지 말자, 홀딩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1차적으로 좀 줄여놨다가 다음에는 박스권 형태로 했을 때 상단 부위 13,500원 라인대를 1차적 목표가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파인테크닉스 최근에 뭐 이렇게 폴더블 폰, 스마트폰 이런 이슈도 들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슈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파인테크닉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편백나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유일로보틱스, 네, 29,300원에 진입을 하셔서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편백나무님은 그 테슬라 AI 데이 때 휴머노이드 발표를 앞두고 로봇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가 확인해 보시면 33,300원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기는 하는데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것 같은데 유일로보틱스, 이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이버 로보틱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유진 로봇이라든지 휴린 로봇, 뭐 에보리봇, 로보스타, 로보로봇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멈췄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산업용 로봇에서도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에서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얼마 전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삼성그룹이 앞으로 이제 100% 무인화 자동 스마트 팩토리를 좀 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기업화된다라면은,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LG 그룹 안에서도 로봇 관련된 뉴스가 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하여금 로봇 관련된 관심이 좀 당분간, 단기간에 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 안에서 탑픽 종목 선택한다라면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산업형 로봇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지 LG 그밖에 주요 산업형 로봇에 대한 관심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이들 종목들 새롭게 또 추가적인 관심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홀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9,300원 라인입니다. 비중은 30%이시고요. 일단은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가시지만은 최근에 변동성을 좀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주 안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 나왔을 때는 단기 차익실을 좀 꼭 챙기자. 1차적인 목표가는 32,500원 라인대. 최근에 나타냈었던 고점 위치이고요. 이 고점 라인대가 지난 연중 고점의 위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꼭 차익실을 좀 챙기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물량들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데이라든지 그밖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질 수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우선 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봇 쪽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업형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인력을 줄이고 이제 로봇으로 좀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꼭 한번 누려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댓글을 오랜만에 봤더니 좀 기분이 좋아지는 댓글이 많이 있어요. 네, 토마토만 보신다고요. 우리 애청자님들 항상 여기 찾아와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네요. 네, 지금 제 얼굴에 미소 이렇게 띈 거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에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또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지금 통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비덴트요. 비덴트요?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네. 35%요. 아, 14,000원에 35%. 네, 좀 고점, 단기 고점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오늘 되게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놀랐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고민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참 몰라갖고요. 공시를 안 해갖고서 지금 관리 종목이 돼갖고 오늘 막 16%, 17% 빠지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되나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그럼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거 오늘 비덴트 이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지금 10% 넘게 급락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관리 종목 지정은 악재가 맞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14% 정도만 빠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이거든요. 일단은 기간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이달 말까지는 이제 반기 보고서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까지는 좀 종목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가 14,500원 갖고 계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들고 계신 건지, 일단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좋은 가격대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라면은 너무 고점에서 그러니까 좀 급등이 이미 좀 진행된 상태에서 접근하신 거라서 안 좋고요. 과거에 접근하셨던 거라면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묵혀 있었다가 최근에 이슈로 해서 올라왔었을 때 왜 비중 관리를 못했었을까? 이 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드러나 있는 이유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오늘 나왔던 뉴스가 악재가 맞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기사 회생한다면, 일단 반기 보고서에 대한 유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만약에 이 빗선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 저는 무조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내용들과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이 내용들은 확실히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하단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7,600원 라인 때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매서진 가격대까지 기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2,500원 라인 때 12,000원만 넘어가도 좀 비중을 축소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타이밍은 빗선 거래소 매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그 부분들이 다시 언급될 때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비덴트 관련해서는 좀 빨리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네. 실수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돼갖고 공시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이 공시가 안 된 이유요? 네. 전문가님, 이게 공시가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회계법인에서 검토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검토되지 않은 내용들은 회계법인이 책임을 지고 책임하에 이제 이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불특정한 뭐 지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이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반기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내용들을 아직 검토하진 않았는데 일단 반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지연은 회계법인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늦게 내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덴트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기보고서 제출에 대한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제출했다고 해서도 끝내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출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지연 요인이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시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더 황당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비덴트가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급락을 해서 너무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이 악재로 작용되는 거는 맞으니까요. 이거를 좀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올 거면 이제 또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에서 어떻게 하면 또 메꿀 수 있을지 이거를 골똘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덴트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 포인트 들어봤고요. 그리고 좀 이런 좀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항상 잘 이슈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가지아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세아 메카닉스 7,84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보유 비중이 5%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세아 메카닉스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8월 초까지만 해도 CATL 쪽에서 북미 투자를 보류한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이 2차전지나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걸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주가의 반응이 좀 기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여타 움직임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세아 메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그룹에 대한 협력 관계는 끈끈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크게 뭔가 리스크될 내용은 아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지수는 받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되는 기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세아 메카닉스보다는 조금 더 이 핵심적인 부분 기업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다른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뉴스, 다른 소재 기업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목 선택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7,100원대에 형성되고 있는데, 주가가 6,8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온다라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요. 매수가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종목을 선택을 조금만 더 잘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메꿀 수 있는 것도 챙길 수 있는 거는 꼭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셔서 다른 종목을 또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들 최대한 많이 상담 진행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지선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두산 테스나 35,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두산 테스나가 사실 이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6월 말 들어서면서부터는 진짜 지루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거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두산 테스나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PE수 기대감에 대해서는 저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체질 변화하는 데까지, 그리고 경영 정상화 정도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이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이 테스나를 얻어갔을 때 이제 자금 출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라든지 보고서 내용들을 좀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금 출자 구조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좋긴 한데 지금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32,000원, 33,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른 종목으로 먼저 운영하시고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 두산 테스나가 가지고 있는 자금 출자 구조를 변경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2,000원대 올라오면은 비중 줄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관련해서는 이 기준점을 잡아주셨고요. 여기서 언제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네, 두산 테스나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한화솔루션이고요. 우리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46,000원이 평단가고 5%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요. 어제 팔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뭐 손실을 입지는 않았는데 약간 아쉬우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홀딩하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최근에 올라와서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매수 평단가 조절은 꼭 하셔야겠다. 지금 비중이 5%라서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비중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 갖고 계시다라면은 4만 원대 이상에서는 하지 마시고 4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비중을 좀 다시 만드는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중 5%에서 이 가격대라면은 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날짜 뉴스 중에서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천연가스, 도시가스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올라왔죠. 이 내용들은 유럽의 이 에너지 대란과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움직임이 같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동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국가라든지 대체 에너지 공급망을 위해서 공급망과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들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뭐 향후에 석유 에너지라든지 화력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 수소와 같은 이야기 패턴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하나솔루션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이 정부 지원 정책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민간 사업군 안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큐스의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정책 배경으로 해서 하나솔루션 더 보셔도 괜찮다. 다만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4만 원 이하에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기다린다라면은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45,000원 라인 때까지 손절가 보시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5만 원 넘어가는 가격대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흐름을 잘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6가지 종목이나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관심이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판단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 시장 상황만 간단하게 좀 보자면 아직까지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11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면서 좀 관망적인 태도를 시장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11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 살짝 탄력을 조금씩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보시면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